일장 어버이날의 배신. 5월 8일 어버이날 아침 금자는 이른 시간부터 잠을 설쳤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딸 수연이가 어제 전화로 말했다. 엄마, 내일 우리가 모시러 갈게요. 근사한 식당 예약해뒀어요. 금자는 기뻤다. 평소 무뚝뚝했던 딸이 먼저 연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다. 수연은 결혼 후 바쁘다는 핑계로 어버이날에도 전화 한 통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직접 모시러 온다고 했다. 금자는 아침부터 옷장을 뒤져 깔끔한 옷을 골랐다. 딸과 사위 그리고 손녀 지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기대됐다. 오전 10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모니터를 보니 수연과 민석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금자는 서둘러 문을 열었다. 엄마,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건넸다. 민석도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머님, 오늘은 저희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금자는 기분이 좋았다. 딸의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졌다. 얘들아, 고맙다. 지우는 어디 있니?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나가요. 수연이 금자의 팔을 부축했다. 금자는 가방을 챙겨 현관문을 잠갔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 될 거야. 차에 오르자 뒷좌석에 지우가 앉아 있었다. 할머니. 지우가 반갑게 인사했다. 금자는 손녀를 꼭 안았다. 우리 지우 많이 컸네. 차는 곧 출발했다. 민석이 운전을 했고 수연은 조수석에 앉아 분주하게 길 안내를 했다. 처음에는 익숙한 도시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풍경은 낯설어졌다.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금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얘들아, 식당이 이렇게 외진 곳에 있니? 가는 거 맞니? 민석이 백미러로 금자를 보며 웃었다. 어머님, 금방 도착해요. 공기 좋은 곳이라 예약하기 힘들었어요. 금자는 안심하려 했지만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점점 삭막해졌다. 낡은 공장들, 텅 빈 주차장, 그리고 인적이 드문 시골길. 1시간이 지났다. 금자는 이제 확신했다. 이건 식당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 수연아, 여기 어디야? 왜 이렇게 멀어? 금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엄마, 조금만 참아요. 거의 다 왔어요. 마침내 차가 멈췄다. 금자는 창밖을 봤다. 그곳은 고급 한정식집이 아니었다. 붉은 벽돌의 낡고 거대한 건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건물 입구에는 큼지막한 간판이 걸려 있었다. 오 실버 케어 센터. 금자는 숨이 턱 막혔다. 수연아, 여기가 어디야? 금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불안이 아니라 공포였다. 수연은 차에서 내렸다. 민석도 내려서 금자의 문을 열었다. 어머님, 내리세요. 금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 했다. 난 안 내려. 여기가 뭔지 설명해. 수연이 다가와 금자의 손을 잡았다. 엄마, 여기서 조금만 쉬어요. 병원도 가깝고 조용하고 괜찮을 거예요. 금자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어버이날의 외식, 꽃다발, 친절한 미소.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된 이별이었다. 수연아, 나한테 이럴 거야? 난 아프지도 않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금자는 저항했지만 민석이 그녀를 부축해 차에서 내렸다. 지우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금자는 손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지우야, 할머니 도와줘.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돌렸다. 수연이 지우를 안았다. 지우야, 할머니한테 인사해.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 말이 금자의 가슴을 찢었다. 이건 외식이 아니라 이별이었다. 영원한 이별. 센터 직원들이 나와 금자를 맞았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금자는 끌려가듯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뒤돌아보니 수연과 민석이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안도감과 해방감이 역력했다. 금자는 그 순간 깨달았다. 딸은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처분하려는 것이었다. 2장 미리 준비된 계획. 상담실로 안내된 금자는 소파에 앉았다. 센터의 전문 상담사가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어머님, 저희 센터는 시설이 최고예요. 침실도 혼자 쓰시고 매일 건강 체크도 해드립니다. 금자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충격으로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수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입소 계약서였다. 엄마,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금자는 서류를 밀쳐냈다. 난 여기 안 들어가. 집에 데려다줘. 하지만 수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엄마, 이게 엄마를 위한 거예요. 혼자 사시면 위험하잖아요. 나 혼자서도 잘 살았어. 왜 갑자기 이래? 금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석이 끼어들었다. 어머님, 저희도 이 결정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님 건강을 생각하면 이게 최선이에요. 상담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르신, 여기는 감옥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식사도 제공되고 프로그램도 많아요. 하지만 금자에게는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수연은 계약서에 대신 서명했다. 엄마 명의로 제가 대리 서명할게요. 금자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계약서, 입소 날짜, 심지어 방 번호까지. 상담이 끝나고 금자는 자신의 방으로 안내됐다. 3층 302호. 작은 방이었지만 깔끔했다. 침대, 옷장, 작은 책상이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텅 빈 주차장이 보였다. 금자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그때 수연이 큰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엄마, 짐 가져왔어요. 금자는 가방을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그 가방은 자신의 옷장에 있던 것이었다. 언제 챙겨온 걸까? 수연은 가방을 열어 옷가지를 꺼내기 시작했다. 금자가 평소 아끼던 약통, 속옷, 외출복까지. 모든 것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수연아, 이거 언제 챙긴 거야? 금자가 물었다. 며칠 전에요. 엄마 외출하실 때 집에 들렀어요. 수연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금자는 몸이 떨렸다. 딸은 며칠 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이다. 어버이날을 이용해 자신을 속이고 센터에 입소시키기 위해 짐까지 미리 챙겨놓았다. 수연은 옷을 옷장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금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다. 딸의 손놀림은 능숙했다. 마치 여러 번 연습이라도 한 듯 했다. 수연아, 제발 집에 데려다줘. 난 여기 있기 싫어. 엄마, 적응하면 좋아질 거예요. 수연은 금자를 바라보지도 않고 계속 옷을 정리했다. 민석도 들어와서 작은 냉장고를 설치했다. 어머님, 여기 음료수 넣어두세요. 모든 준비가 끝나자 수연과 민석은 떠날 준비를 했다. 금자는 딸의 손을 붙잡았다. 수연아, 제발. 나 혼자 둘 수 없어. 수연은 금자의 손을 뿌리쳤다. 엄마, 저희도 이제 생활이 있어요. 엄마 돌보느라 지쳤어요. 그 말이 금자의 가슴을 찔렀다. 돌보느라 지쳤다고? 금자는 지난 몇 년을 떠올렸다. 딸이 자신을 돌본 적이 있었던가? 명절에 한두 번 얼굴 비추는 게 전부였는데. 수연은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걸었다. 민석도 따라 나갔다. 금자는 문가에 서서 그들을 불렀다. 수연아. 수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엄마, 저희 자주 올게요. 보고 싶어도 참아요. 문이 닫혔다. 복도로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다. 금자는 문 앞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소리를 들었다. 엘리베이터 소리, 그리고 완전한 침묵. 금자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주차장에 수연과 민석의 차가 보였다. 그들은 차에 올라탔다. 뒷좌석에 지우가 보였다. 차는 곧 출발했다.
금자는 창문에 손을 올렸다. 수연아. 하지만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금자는 창문에 서 있었다.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그녀를 짓눌렀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자신을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온 금자는 침대에 앉았다. 옷장을 열어보니 자신의 옷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책상 서랍에는 약통이 놓여 있었다. 냉장고에는 음료수가 들어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금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딸 부부는 몇 주 어쩌면 몇 달 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이다. 센터 상담, 계약서 준비, 짐 챙기기 그리고 어버이날을 이용한 기만. 금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 내어 울지는 않았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딸에게 버림받았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인했다. 하지만 금자는 결심했다. 이대로 당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키겠다고. 그날 밤 금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낯선 침대, 낯선 냄새, 그리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들.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감옥이었다. 하지만 금자는 알고 있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이라는 것을. 그녀는 새벽이 올 때까지 다음 계획을 세웠다. 탈출이 아니라 반격을. 딸이 자신에게 한 짓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3장 갇힌 자의 각성. 새벽 5시 금자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복도에서는 벌써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금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다. 주차장 너머로 멀리 산이 보였다. 저 너머 어딘가에 자신의 집이 있었다. 나는 왜 여기 있어야 하나? 금자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프지도 않았다. 혼자서도 잘 살았다. 장을 보고 밥을 하고 집을 청소했다.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았다. 그런데 왜 딸은 자신을 여기 가뒀을까? 대답은 하나였다. 귀찮았기 때문이다. 수연에게 어머니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짐이었다. 명절마다 챙겨야 하는 의무, 전화해야 하는 부담.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다. 금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해졌다. 여기서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탈출해야 했다. 아니, 탈출이 아니라 반격해야 했다. 딸이 자신에게 한 짓을 밝혀내고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했다. 오전 8시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다. 간호사가 방문을 두드렸다. 어르신, 식당으로 가셔야 해요. 금자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씩 방에서 나와 식당으로 향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다. 식당은 1층에 있었다. 긴 테이블에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금자는 빈자리에 앉았다. 배식 직원이 죽과 반찬을 나눠줬다. 금자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메어 넘기기 어려웠다. 옆자리에 노인이 말을 걸었다. 새로 오셨어요?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다.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왔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저는 3년째예요. 처음엔 힘들죠. 하지만 적응하면 괜찮아요. 적응이요? 금자는 반문했다. 여기 적응해야 하나요? 할머니는 슬픈 눈빛으로 금자를 바라봤다.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자식들이 안 데려가는데. 금자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3년이나 여기 있다는 것은 자식들이 3년간 한 번도 데려가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가족들은 안 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 몇 달은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명절에만. 올해는 설날도 안 왔어요. 금자는 소름이 돋았다. 자신도 그렇게 될까? 수연이 처음 몇 번은 오다가 점점 뜸해지고 결국 완전히 잊히는 것일까? 금자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식사 후 금자는 간호사를 찾아갔다. 시내 병원에 가야 해요. 정기 검진 날이에요.
간호사는 의아해했다. 어르신 여기서 건강 체크해드려요. 금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평생 다니던 병원이 있어요. 거기 가야 해요. 간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허락했다. 오후 3시까지는 돌아오셔야 해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센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오전 10시 금자는 센터 정문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5분 거리였다. 금자는 천천히 걸었다. 오랜만에 맞는 바깥 공기였다. 하루밖에 안 됐지만 마치 몇 달간 갇혀 있었던 것 같았다. 버스가 왔다. 금자는 버스에 올랐다. 시내까지는 30분이 걸렸다. 창밖 풍경을 보며 금자는 생각했다. 내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뭘까? 그리고 답은 분명했다. 돈이었다. 2년 전 금자는 편의를 위해 수연에게 자신의 통장 관리를 맡겼다. 병원비 내고 공과금 내는 것이 번거로워서였다. 수연은 금자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었고 위임장도 작성되어 있었다. 금자는 그때 의심하지 않았다. 딸을 믿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딸이 자신을 센터에 가뒀다면 돈도 손댔을 가능성이 컸다. 금자는 은행으로 향했다. 시내 중심가의 큰 은행이었다. 평생 거래하던 곳이었다. 은행 직원은 금자를 알아봤다. 어르신 오랜만이세요. 금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통장 거래 내역 좀 뽑아주세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컴퓨터를 조작했다. 프린터에서 내역서가 나왔다.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내역서를 받았다. 그리고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사장 비어가는 통장. 내역서에는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센터 입소 일주일 전부터 수백만 원 단위의 현금이 계속해서 인출되고 있었다. 4월 25일 500만 원, 4월 27일 800만 원, 5월 2일 1200만 원. 금자는 손이 떨렸다. 이게 뭐지? 금자는 중얼거렸다. 내역을 더 보니 모든 인출이 수연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위임장과 체크카드를 이용한 것이었다. 금자는 인출액을 계산했다. 총 4천만 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4천만 원이 사라졌다. 금자는 머리가 멍했다. 딸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인출했을까? 무엇에 썼을까? 아니, 쓴 게 아니라 가져간 것이었다. 금자를 센터에 처분하기 전에 돈부터 챙긴 것이다. 은행 직원이 물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금자는 고개를 들었다. 직원의 얼굴이 걱정스러워 보였다. 이 인출, 제가 한 건가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다. 위임 받으신 분이 하셨네요. 따님이시죠? 금자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울 시간이 없었다. 지금 통장에 얼마 남았어요? 직원은 다시 확인했다. 4억 2천만 원 남아 있으세요? 4억 2천만 원. 원래는 4억 6천만 원이었다. 평생 모은 돈이었다. 공무원으로 일하며 조금씩 모았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 받은 보험금도 있었다.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했는데 딸이 4천만 원을 가져간 것이다. 금자는 심호흡을 했다. 냉정해져야 했다. 통장을 정지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위임 권한을 취소해 주세요. 직원은 놀랐다. 따님의 위임 권한을요? 네, 지금 당장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절차를 진행했다. 본인 확인 좀 해야 해요. 금자는 신분증을 꺼냈다. 직원은 여러 서류를 출력했다. 여기 서명하시면 위임 권한이 취소됩니다. 금자는 서명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딸에게 건네주었던 모든 재산 권한은 그 자리에서 취소되었다. 체크카드도 정지됐고 위임장도 무효가 됐다. 이제 따님은 이 통장을 사용하실 수 없어요. 직원이 말했다.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절차가 끝나고 금자는 은행을 나섰다. 거리에 서서 금자는 생각했다.
4천만 원은 사라졌지만 4억 2천만 원은 지켰다. 그리고 이제 알았다. 딸이 왜 자신을 센터에 가뒀는지. 돈 때문이었다. 금자가 센터에 있는 동안 나머지 돈도 가져갈 계획이었을 것이다. 금자는 분노가 치밀었다. 어버이날의 꽃다발, 친절한 미소, 근사한 식당 이야기.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 금자의 주의를 돌리고 센터에 가두고 돈을 빼돌리려는 치밀한 계획. 하지만 금자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수연아, 내가 나를 만만하게 봤구나.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금자는 다음 계획을 세웠다. 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녀의 무언의 경고이자 침묵의 복수였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시켰다. 70대 중반의 나이의 금자는 여전히 명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첫째, 센터를 나가야 한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남은 돈 4억 2천만 원으로 노후를 계획해야 한다. 셋째, 딸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넷째,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금자는 노트를 덮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다. 센터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금자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거리를 바라봤다. 사람들이 오갔다. 젊은 직장인들, 학생들, 주부들.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금자도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다. 센터에 갇혀 죽기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삶. 오후 3시 금자는 버스를 타고 센터로 돌아왔다.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았다. 어르신, 늦으셨어요. 걱정했잖아요. 금자는 미소 지었다. 미안해요. 병원이 좀 붐볐어요. 방으로 돌아온 금자는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희망이 생겼다. 자신이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라 여전히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그날 밤 금자는 수연에게서 전화가 올 것을 예상했다. 은행에서 통장이 정지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수연도 당황했을 것이다.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금자는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딸과의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하지만 금자는 확신했다. 이 전쟁에서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아직 무기가 남아 있었으니까. 바로 4억 2천만 원과 70년간 살아온 지혜. 5장 경제적 독립. 사흘이 지났다. 금자는 여전히 센터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밖에 있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센터 주변을 살폈다. 버스 노선, 가까운 은행, 병원 위치. 모든 것을 머릿속에 그렸다. 탈출이 아니라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다. 넷째 날 저녁 예상대로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금자는 휴대폰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받지 않았다. 수연은 계속 전화를 걸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금자는 모두 무시했다. 문자 메시지가 왔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요? 은행에서 이상한 연락 왔어요. 금자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놨다. 답장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복수였다. 침묵. 딸이 가장 답답해할 것이었다. 다음 날 오전 센터 상담실로 호출이 왔다. 어르신, 따님 부부가 오셨어요. 금자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일어나 상담실로 향했다. 상담실 문을 열자 수연과 민석이 앉아 있었다. 수연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금자는 의자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갑자기 은행에서 왜 연락이 왔어요? 통장이 왜 정지됐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금자는 수연을 바라봤다.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다. 수연아, 내가 물어볼게.
내 통장에서 4천만 원을 왜 빼갔니? 금자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수연은 당황했다. 그게 엄마, 저희가 엄마 돈을 훔치려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를 대신 해드리려고 한 거죠. 관리? 금자는 냉소했다. 센터에 날 처받기 일주일 전부터 500만 원씩 인출한 게 관리야? 수연은 할 말을 잃었다. 민석이 끼어들었다. 어머님, 그건 센터 입소 비용이랑 준비 비용이었어요. 금자는 가방에서 은행 내역서를 꺼냈다.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다. 내역서를 테이블에 던지듯 놓았다. 이것 봐. 4월 25일 500만 원, 4월 27일 800만 원, 5월 2일 1200만 원. 센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 수연은 내역서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민석은 고개를 더 숙였다. 상담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금자는 계속 말했다. 센터 입소 비용은 월 150만 원이라고 들었어. 그럼 나머지 3,850만 원은 어디 갔니? 수연은 변명을 시도했다. 엄마, 그건 저희도 생활이 있잖아요. 집 대출 갚아야 하고 지우 학원비도 내야 하고. 금자는 수연의 말을 끊었다. 그래서 내 노후 자금을 가져간 거야? 엄마도 이제 돈 쓸 일 없잖아요. 센터에서 다 해주는데. 수연이 소리쳤다. 그 순간 금자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딸은 자신이 더 이상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센터에 갇혀 죽기만 기다리는 노인에게 4억이나 되는 돈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연아, 잘 들어.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그리고 내 돈을 내가 관리할 거야. 내가 위임받은 권한은 모두 취소했어. 이제 내 통장에는 손도 댈 수 없어.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 돈으로 대출 일부 갚으려고 했는데. 금자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건 내 문제야. 내 문제가 아니야. 민석이 애원했다. 어머님,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빚이 너무 많아요. 금자는 민석을 바라봤다. 그래서 시어머니 돈을 훔치는 게 해결책이었어? 수연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는 저희 사정을 몰라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금자는 차갑게 말했다. 나도 내 사정 몰라. 왜 어머니를 센터에 처박았는지. 금자는 문을 향해 걸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수연아,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리고 다시는 내 돈에 손대지 마. 이건 경고야.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뒤에서 수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금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온 금자는 침대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딸과 정면으로 대결한 것은 처음이었다. 70년을 살면서 자식에게 이렇게 냉정하게 대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 이후 수연은 한 달간 연락하지 않았다. 금자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센터 생활은 계속됐지만 금자의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6장 침묵의 복수. 한 달이 지났다. 6월 초였다. 금자는 센터 생활에 적응한 척했다. 매일 아침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센터 도서관에서 금자는 법률 관련 책을 빌렸다. 재산관리, 상속법, 성년 후 견제도. 70대 중반의 나이에 법률 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다른 노인들은 의아해했다. 금자 씨, 왜 그런 어려운 책을 읽어요? 공부하면 치매 예방에 좋다던데요. 금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딸이 다시는 손댈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6월 중순 금자는 센터 밖의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다. 무료 상담이었다. 젊은 변호사가 그녀를 맞았다. 어떻게 오셨어요? 금자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딸이 센터에 가둔 것, 4천만 원을 인출한 것, 그리고 자신이 재산을 지키고 싶다는 것. 변호사는 심각한 얼굴로 들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재산 침해예요. 고소도 가능합니다. 금자는 고개를 저었다. 고소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내 딸이니까. 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재산 신탁을 추천드려요. 어르신 명의로 신탁 계좌를 만들어서 매달 일정 금액만 인출되도록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유언장도 작성하시고요. 금자는 메모했다. 그럼 딸이 손댈 수 없나요? 네, 본인 외에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어요. 유언장도 법적 효력이 있어서 나중에 상속 문제도 방지할 수 있고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금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방법이 있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킬 방법이. 다음 주 금자는 은행에 가서 신탁 계좌를 만들었다. 4억 2천만 원 중 4억을 신탁에 넣었다. 매달 200만 원씩만 생활비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했다. 이제 딸이 와도 손댈 수 없어요. 은행 직원이 확인해줬다. 금자는 안도했다. 남은 2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일반 통장에 두었다. 7월이 되었다. 금자는 센터에 온 지 2달이 됐다. 그동안 수연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금자는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 어느 날 저녁 센터 직원이 금자를 찾아왔다. 어르신, 따님이 전화하셨어요. 면회 오시겠대요. 금자는 잠시 망설였다. 거절할까? 하지만 궁금했다. 수연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어요. 만나겠어요. 금자는 대답했다. 이틀 후 일요일 오후 수연이 센터에 왔다. 혼자였다. 민석도 지우도 없었다. 수연은 수척해 보였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상담실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금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돈 가져간 것도 센터에 모신 것도 다 제 욕심이었어요.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금자는 여전히 냉정했다. 수연아, 내가 미안한 건 돈 때문이니 아니면 나 때문이니? 금자의 질문에 수연은 머뭇거렸다. 엄마, 둘 다요.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요. 금자는 한숨을 쉬었다. 수연아, 솔직히 말해. 내가 지금 여기 온 이유는 뭐니?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저희 정말 힘들어요. 대출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민석이 회사에서 잘렸어요. 금자는 놀랐다. 민석이가? 네, 한 달 전에요. 지금 백수예요. 저 혼자 버는 돈으로는 생활이 안 돼요. 금자는 딸을 바라봤다. 수연은 정말 힘들어 보였다. 하지만 금자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또 다른 함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금자가 물었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조금만요. 1,000만 원만. 수연이 애원했다. 금자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엄마. 수연아, 나도 생활해야 해. 센터 비용도 내야 하고 병원비도 필요해. 내가 너희 은행이 아니야. 수연은 분노했다. 엄마는 4억이나 있잖아요. 1,000만 원이 뭐가 아까워요? 금자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래, 4억 있어. 하지만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내가 쓸 돈이 아니야. 엄마는 이기적해요. 자식이 이렇게 힘든데. 수연이 소리쳤다. 금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기적한 건 누군데? 나를 센터에 처박고 돈 빼간 게 누군데? 수연도 일어났다. 둘은 서로를 노려봤다. 그 순간 금자는 깨달았다. 딸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자신을 돈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사과도 진심이 아니었다. 그저 돈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수연아, 돌아가. 금자가 말했다. 엄마, 나한테 다시는 돈 얘기하지 마. 그리고 진짜 미안하면 행동으로 보여.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금자는 문을 열었다. 수연은 가방을 집어 들고 나갔다. 문 앞에서 돌아봤다. 엄마 후회할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수연은 떠났다. 금자는 문을 닫았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금자는 혼자 생각했다. 내가 잘한 걸까? 하지만 답은 분명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다. 딸에게 계속 돈을 주면 딸은 절대 독립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노후 자금도 모두 사라질 것이다. 금자는 결심했다. 이 냉각기를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쓰겠다고. 센터에서 나갈 준비를 하고 독립적인 삶을 계획하겠다고. 딸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7장 재기의 시작. 8월이 되었다. 금자는 센터에 온 지 석 달이 지났다. 그동안 그녀는 단순히 갇혀 지내지 않았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센터 주변을 1시간씩 걸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체력이 붙었다. 70대 중반의 몸이지만 여전히 단련할 수 있었다. 센터 도서관에서 금자는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발견했다. 60세 이후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이었다. 책에는 노년의 새로운 직업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70세의 요양보호사가 된 할머니, 75세의 카페를 연 할아버지. 금자는 책을 읽으며 생각했다.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센터에서 지내며 그녀는 많은 노인들을 봤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처럼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다. 외롭고 무기력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 만약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금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센터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을 보며 금자는 자신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다. 금자는 센터 사무실을 찾아갔다. 원장님, 저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하고 싶어요. 원장은 놀랐다. 어르신, 지금 연세가 75살이에요. 아직 건강해요. 해보고 싶어요. 원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 지원해 드릴게요. 금자는 기뻤다. 드디어 목표가 생긴 것이다. 센터에서 나가기 위한 준비, 그리고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 9월부터 금자는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다. 주 3회 교육을 받았다. 노인 돌봄의 기초 응급처치, 치매 환자 관리. 70대 중반의 나이에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고 글자도 잘 안 보였다. 하지만 금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밤 복습했다. 노트에 정리하고 소리 내어 읽었다. 다른 수강생들은 대부분 50대였다. 금자가 가장 나이가 많았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할머니, 왜 이 나이에 자격증을 따려고 하세요? 아직 늙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금자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금자를 존경하기 시작했다.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가장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10월 말 첫 시험이 있었다. 금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다. 문제를 보니 어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배운 것을 떠올리며 하나씩 풀어나갔다. 시험이 끝나고 나올 때 금자는 지쳐 있었다. 합격할 수 있을까?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합격이었다. 70점. 턱걸이였지만 붙었다. 금자는 눈물이 났다. 75세에 합격한 것이다. 강사가 축하해줬다. 금자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합격하다니.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자격증을 따려면 실습도 해야 했고 최종 시험도 봐야 했다. 금자는 11월부터 실습을 시작했다. 센터에서 다른 노인들을 돌보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노인을 부축하고 식사를 돕고 청소하는 일. 몸이 아팠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다. 하지만 금자는 버텼다.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수연이한테 당한 것보다 낫지. 실습하며 금자는 많은 것을 배웠다. 노인들의 외로움,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슬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모두 자신이 겪고 있는 것들이었다. 금자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12월 겨울이 왔다. 금자는 최종 시험을 준비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필기는 자신 있었지만 실기가 걱정이었다. 노인을 침대에서 일으키는 법, 휠체어로 옮기는 법. 힘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금자 씨,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도 있으시니까. 강사가 걱정했다. 하지만 금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녀는 매일 연습했다. 혼자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허리를 단련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왔다. 금자는 센터에서 첫 명절을 보냈다. 수연은 연락하지 않았다. 설날에도 오지 않았다. 금자는 외로웠지만 견뎠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1월 말 최종 시험 날이 왔다. 금자는 시험장에 갔다. 필기시험은 무난했다. 실기시험은 떨렸다. 시험관 앞에서 마네킹을 침대에서 일으켰다. 손이 떨렸지만 배운 대로 했다. 시험이 끝났다. 금자는 기진맥진했다. 집으로. 아니, 센터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다.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돼. 2주 후 결과가 나왔다. 합격. 금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 75세의 나이에. 센터 사람들이 축하해줬다. 금자 씨 정말 대단해요. 원장도 감동했다. 어르신, 우리 센터에서 일하시겠어요? 금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하지만 아직 계획이 있어요. 그날 밤 금자는 자격증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센터를 나갈 때가 됐어. 2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금자는 충분히 준비했다. 건강도 좋아졌고 자격증도 땄고 재산도 지켰다. 이제 진짜 독립할 시간이었다. 팔짱 냉혹한 귀환. 2월 초 금자는 센터 원장에게 퇴소 의사를 밝혔다. 원장님, 저 이제 나가려고 해요. 원장은 놀랐다. 어르신, 어디 가실 건가요? 제 집으로요. 2년 가까이 비워뒀어요. 원장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혼자 사실 수 있으세요? 금자는 자격증을 보여줬다. 이제 저도 전문가예요. 제 몸은 제가 돌볼 수 있어요. 원장은 감탄했다.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센터 역사상 가장 특별한 어르신이셨어요. 퇴소 절차는 일주일이 걸렸다. 금자는 짐을 쌌다. 2년 가까이 센터에서 모은 물건들. 책, 옷, 자격증, 서류. 많지 않았다. 다른 노인들이 작별 인사를 했다. 금자 씨, 부럽네요. 저희도 나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금자는 그들을 격려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나갈 곳이 없다는 것을. 가족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2월 10일 금자는 택시를 타고 센터를 떠났다. 센터 직원들이 손을 흔들었다. 금자도 손을 흔들었다. 택시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센터가 점점 작아졌다. 2년 가까이 갇혀있던 곳. 이제 자유였다. 택시는 시내를 지나 주택가로 들어갔다. 익숙한 골목이 나타났다. 금자의 집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집은 괜찮을까? 수연이 관리했을까? 집 앞에 도착했다. 2층짜리 작은 단독주택이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산 집이었다. 금자는 택시비를 내고 현관문 앞에 섰다. 열쇠를 꺼냈다. 문을 열었다. 순간 금자는 숨이 막혔다. 집안은 엉망이었다. 거실에는 빈 소주병들이 널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배달 음식 용기가 쌓여 있었다. 소파는 찢어져 있었고 TV는 켜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금자는 안으로 들어갔다. 부엌은 더 심했다. 설거지는 전혀 안 된 채로 싱크대에 그릇들이 쌓여 있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했다. 금자는 구역질이 났다. 2층으로 올라갔다. 자신의 방을 열었다. 침대는 누가 누운 흔적이 있었고 옷장은 열려 있었다. 귀중품을 보관하던 서랍도 열려 있었다. 금자는 서랍을 뒤졌다. 다행히 중요한 서류들은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몇몇 귀금속은 사라져 있었다. 화장실을 확인했다. 변기는 더럽고 샤워실은 곰팡이가 가득했다. 거울은 깨져 있었다. 금자는 한숨을 쉬었다. 수연이와 민석이가 여기서 살았구나. 거실로 돌아와 우편함을 확인했다. 고지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전기, 가스, 수도, 재산세. 모두 미납이었다. 금자는 고지서를 하나씩 확인했다. 총 미납 금액은 300만 원이 넘었다. 내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금자는 분노가 치밀었다. 수영과 민석은 그녀가 센터에 있는 동안 이 집을 마음대로 사용했다. 술을 마시고 난장판을 만들고 공과금도 내지 않았다. 금자는 휴대폰을 꺼냈다.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이었다. 수연은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수연이 받았다. 엄마? 목소리는 귀찮다는 듯 했다. 수연아, 집에 와봤니? 금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수연은 침묵했다. 엄마, 갑자기 왜? 집이 왜 이 모양이니? 누가 여기서 살았어? 엄마, 그게. 수연은 변명을 시작했다. 민석이가 실직하고 집세 못 내서. 잠깐 엄마 집에서 지냈어요. 잠깐? 금자는 비웃었다. 2년 가까이가 잠깐이야?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돈이 없었다고요. 수연이 소리쳤다. 금자는 심호흡을 했다. 공과금은 왜 안 냈어? 300만 원이나 밀렸어. 저희가 어떻게 내요? 생활비도 없는데. 수연의 목소리는 오히려 화가 나 있었다. 금자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공과금도 안 내고 오히려 화를 내다니. 수연아, 당장 와서 치워. 금자가 명령했다. 엄마,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당장 와. 금자는 소리쳤다. 수연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금자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혼자 서서 금자는 집을 둘러봤다. 30년간 가꿔온 집.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 이제는 폐허가 되어 있었다. 딸이 만든 폐허. 금자는 결심했다. 스스로 청소하겠다고. 딸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75세의 몸으로 금자는 청소를 시작했다. 쓰레기를 버리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다. 온몸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저녁이 되었다. 금자는 지쳐서 소파에 앉았다. 집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엉망이었다. 하지만 금자는 만족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더 이상 센터에 갇혀 있지 않으니까. 그날 밤 금자는 자신의 침대에서 잤다. 2년 만이었다. 침대는 낡았지만 편안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다. 금자는 달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진짜 독립이야. 딸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 하지만 금자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딸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되찾아야 했다. 금자는 결심했다. 절대 다시는 딸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9장 두 번째 어버이날. 3월이 지나고 4월이 왔다. 금자는 집을 완전히 정리했다. 벽을 새로 칠하고 곰팡이를 제거하고 부서진 가구를 버렸다. 미납된 공과금 300만 원도 자신의 돈으로 냈다. 수연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금자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를 산책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혼자 밥을 해 먹었다.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센터에서의 인연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4월 말 금자는 동네 노인복지관에 자원봉사를 신청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활용하고 싶었다. 복지관 담당자는 반가워했다. 어르신 자격증이 있으시네요. 정말 귀한 분이세요. 금자는 주 3회 복지관에서 봉사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 청소를 돕고 말벗이 되어줬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 금자씨 고맙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한할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금자는 그 손을 잡았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 서로 도우면 돼요. 봉사하며 금자는 보람을 느꼈다.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마음이 충만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5월 초 어버이날이 다가왔다. 2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꽃다발을 들고 나타난 수영과 민석 센터로 가던 그 차 안. 금자는 쓴 웃음을 지었다. 올해는 어떨까? 5월 8일 아침 금자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특별한 기대는 하지 않았다. 수연이 연락할 것 같지 않았다. 아침을 먹고 TV를 켰다. 뉴스에서는 어버이날 특집을 방송하고 있었다. 효도 여행 가족 외식 꽃다발. 금자는 TV를 껐다.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였다. 오전 10시 산책을 하려고 일어섰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금자는 깜짝 놀랐다. 누구지? 모니터를 봤다. 수영과 민석 그리고 지우가 서 있었다. 손에는 꽃을 들고 있었다. 금자는 심장이 빨리 뛰었다. 2년 만에 보는 가족이었다. 문을 열어줄까? 아니면 무시할까? 금자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손녀 지우의 얼굴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다. 지우는 많이 컸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 것이다. 금자는 문을 열었다. 엄마.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민석도 마찬가지였다. 2년 사이 많이 늙어 보였다. 지우는 수줍게 웃으며 종이 카네이션을 내밀었다. 할머니 어버이날 축하해요. 금자는 카네이션을 받았다. 손녀가 직접 만든 것이었다. 고맙다 지우야. 금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오랜만에 듣는 손녀의 목소리. 오랜만에 보는 손녀의 얼굴.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금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다. 집은 깨끗했다. 금자가 혼자서 정리한 집. 수연은 주위를 둘러봤다. 엄마 집이 정말 깨끗해졌네요. 내가 다 치웠어. 내가 만든 쓰레기를. 금자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우가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금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지우야. 민석이 입을 열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 집 망가뜨리고 공과금도 안 내고.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니? 금자가 물었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수연이 말했다. 엄마 저희 진짜 반성했어요. 2년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2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잖아. 금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죄송해요. 부끄러워서 못 갔어요. 엄마한테 한 짓이 너무 끔찍해서. 금자는 딸을 바라봤다. 정말 반성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금자는 쉽게 믿을 수 없었다. 한 번 속았던 사람은 조심해야 했다. 수연아 솔직하게 말해봐. 오늘 왜 왔니?
금자가 물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엄마를 보고 싶어서요. 정말이에요. 돈 얘기는 안 할 거지? 금자가 다시 물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 해요. 엄마 돈은 엄마 거예요. 저희가 손댈 생각 없어요. 금자는 믿기 어려웠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지우가 있었으니까. 손녀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다. 차나 마시자. 금자는 부엌으로 갔다. 차를 준비하며 금자는 생각했다. 정말 변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걸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이 보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손녀가 보고 싶었고 딸도 보고 싶었다. 거실로 돌아와 차를 내놨다. 네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다. 지우가 말했다. 할머니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드릴게요. 지우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다. 그림에는 할머니와 손녀가 손을 잡고 있었다. 금자는 그림을 보며 눈물이 났다. 고맙다 우리 지우. 지우가 할머니를 안았다. 금자는 손녀를 꼭 안았다. 2년 만에 포옹이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저희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민석이도 새 직장 구했고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 엄마 앞으로 자주 올게요. 지우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수연의 말에 금자는 망설였다. 자주 온다는 것이 부담이었다. 하지만 손녀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 가끔 오너라. 하지만 금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집 함부로 쓰지 마. 그리고 내 돈 얘기는 꺼내지도 마.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약속할게요. 10장 진짜 독립. 점심시간이 되었다. 금자는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꺼냈다. 밥 먹고 가. 수연이 일어나 도왔다. 엄마 제가 할게요. 둘은 함께 부엌에서 요리했다. 오랜만이었다. 식탁에 앉아 네 사람은 밥을 먹었다. 지우가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할머니 맛있어요. 금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순간만큼은 평화로웠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수연이 말했다. 엄마 요양보호사 자격증 땄다며요? 복지관에서 봉사한다고 들었어요. 금자는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복지관 선생님이 연락 주셨어요. 엄마가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수연은 미소 지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75세에 자격증 따고 봉사까지 하시고. 금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늙어. 수연은 엄마를 바라봤다. 2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아니 더 당당해 보였다. 엄마 센터에서 나오셔서 다행이에요. 혼자서도 잘 사시네요. 수연의 말에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 혼자서도 잘 살아. 누구 도움 없이도. 그 말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수연은 그 의미를 알아챘다. 엄마 저희도 이제 엄마한테 의지하지 않을게요. 저희 스스로 살아갈게요. 금자는 딸을 바라봤다. 진심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각자 자기 인생 살자. 오후 3시 수연 가족은 떠날 준비를 했다. 지우가 할머니를 안았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금자는 손녀를 꼭 안았다. 그래 지우야. 할머니가 항상 여기 있을게. 현관문 앞에서 수연이 말했다. 엄마 건강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금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해. 엄마. 수연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럼 다음에 올게요. 세 사람은 집을 나섰다. 금자는 문 앞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봤다. 차가 출발했다. 뒷좌석에서 지우가 손을 흔들었다.
금자도 손을 흔들었다.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금자는 문을 닫았다. 혼자 남은 거실에 금자는 서 있었다. 조용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삶이었다. 혼자지만 자유로운 삶. 금자는 소파에 앉아 지우가 그린 그림을 봤다. 할머니와 손녀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 금자는 그림을 벽에 걸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금자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다. 75년을 살았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남편을 잃고 딸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 나는 강하다. 금자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센터에 갇혔을 때는 무기력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고 봉사를 하고 혼자서도 살 수 있었다. 금자는 통장을 확인했다. 4억 2천만 원. 신탁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매달 200만 원씩 나왔다. 생활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딸이 또 돈 얘기를 하면? 금자는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호하게 거절할 자신이 있었다. 한 번 배신당한 사람은 두 번 속지 않는다. 저녁을 준비하며 금자는 생각했다. 가족이 전부는 아니야.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다. 이제는 달랐다. 금자는 자신을 위해 살았다. 봉사도 자신이 하고 싶어서 했다. 자격증도 자신의 성취를 위해 땄다. 이 집도 자신을 위한 공간이었다. 밤이 되었다. 금자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일은 뭘 할까? 복지관 봉사가 있었다. 그리고 오후에는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센터에서 만난 친구였다. 나에게도 친구가 있어. 금자는 미소 지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은 멀어졌지만 새로운 인연들이 생겼다. 복지관 사람들, 봉사 받는 노인들, 센터 친구들. 금자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수연아, 내가 정말 변했다면 좋겠다. 하지만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이제 내가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금자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산책을 하고 아침을 먹고 복지관으로 갔다.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있었다. 금자는 그 집으로 향했다. 금자 씨 왔어요? 90대 할머니가 반겼다. 네 할머니. 오늘은 청소하고 요리해 드릴게요. 금자는 웃으며 일을 시작했다. 일하며 금자는 깨달았다. 진정한 독립은 재산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선택하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 없어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금자는 벽에 걸린 지우의 그림을 봤다. 손녀와의 관계는 이어갈 것이다. 하지만 딸과의 관계는 거리를 둘 것이다. 용서는 하되 의존하지 않는 관계. 금자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진짜 자유를 느꼈다. 75세에 찾은 자유.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나를 위해 살 것이다. 일기를 덮고 금자는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금자는 별을 보며 미소 지었다. 70대 중반 인생의 황혼기. 하지만 금자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정한 독립의 시작.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금자는 오늘도 복지관으로 향한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75세 그녀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